별것도 아닌데 오늘 친구 만나고 왔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친한 사람을 만났는데 집에 오니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느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더 이상한 건 계속 만난다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데도 또 약속을 잡고 또 만나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정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만나고 난 후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38%가 만나기 전보다 기분이 나빠진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10명 중 4명이 사람을 만나고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85%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끊을 용기가 없어서, 외로울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요? 사람을 만나고 우울해지는데도 계속 만나야 하는 걸까요?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독성 관계는 약물 중독만큼 위험하다고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불안장애는 2.5배 높습니다. 심장질환 위험도 40% 증가하고요. 관계가 병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지, 왜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사람 만날수록 우울해지는 잘못된 관계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는 관계.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이 질문이 무섭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대답하면 뭔가 평가당하는 것 같고 비교당하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55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데 갈 때마다 긴장됐습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만나면 서로 근황을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자식들은 잘 있어? 건강은 괜찮아? 겉으로는 안부를 묻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있다는 걸 김 선생님은 압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암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라고 했더니 친구가 나는 아무 데도 안 아파. 매일 등산하고 운동해서 그런가 봐라고 답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자랑이었죠. 김 선생님은 그날 집에 와서 우울했습니다. 심리학에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향 비교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거고 하향 비교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문제는 독성 관계에서는 늘 상향 비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그 정도야? 나는 벌써 이만큼 했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희 아들은?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작아집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교묘한 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렇게 물으면서 속으로는 나보다 못 사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위로죠. 60세 방 여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했어요. 우리 딸은 외국계 회사 다녀. 우리 손주는 영재래. 남편 연금이 많이 나와서 여유로워. 끝없는 자랑이었습니다. 처음엔 박 여사님도 축하해줬어요. 와, 좋겠다. 부러워.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 지쳤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박 여사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거든요. 한 번은 박 여사님이 나도 요즘 손주 돌보는 재미로 살아라고 했더니 친구가 손주 돌봐주는 거야. 당연한 거지 뭐 하더랍니다. 박 여사님의 기쁨을 깎아내린 거죠.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은 그 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교당하는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항상 자기가 더 낫다는 걸 강조합니다. 은근슬쩍 자랑하고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둘째, 여러분의 성취는 폄하합니다. 그것밖에 안 돼? 그 정도는 나도 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고민은 무시합니다. 그게 뭐가 힘든 거야? 예민하긴. 이런 식으로 말하죠. 넷째, 만나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독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비교당하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비교는 끝이 없거든요.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받아들입니다. 잘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힘들면 진심으로 위로해줍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비교당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그런 말하지 마. 기분 나빠. 명확히 표현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거리를 두세요. 비교하는 습관은 쉽게 안 바뀝니다. 셋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비교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2장. 부정적인 에너지만 쏟아내는 관계. 세상이 다 엉망이야.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듣고 계신가요? 만나면 불평불만만 가득한 사람 말입니다. 58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불평만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맨날 잔소리야. 자식들은 전화도 안 해. 요즘 세상은 살기 힘들어. 나이 들면 다 이래. 이 시간 내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금방 차단됐어요. 요즘 등산을 시작했는데 재미있어라고 하면 등산 다니다가 무릎 망가져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너무 귀여워라고 하면 지금은 귀엽지. 나중에 사춘기 되면 골치 아파라고 했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최 선생님은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위로해줬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힘내.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친구는 똑같았습니다. 계속 불평만 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긍정적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이죠.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는 상대방의 감정을 따라 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웃으면 나도 웃고 싶어지고 누군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집니다. 감정 전염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 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감기가 전염되듯이 우울도 전염됩니다. 65세 윤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우울한 이야기만 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다 소용없어. 끝없는 한탄이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위로했어요. 그래도 건강하잖아. 자식들도 잘 자랐잖아. 하지만 친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긴 뭐가 건강해. 여기저기 다 아파. 자식들이 뭐 잘났어. 남들만큼만 했으면 좋겠어. 윤 여사님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 해도 친구는 부정적으로만 봤습니다. 결국 윤 여사님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만나고 나면 세상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나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가? 내 인생도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의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일도 나쁘게 봅니다. 둘째,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평만 하고 변화는 안 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긍정을 깎아내립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차단합니다. 넷째, 피해자 역할을 즐깁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희생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우울해집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에너지만 빼앗깁니다. 여러분, 위로와 공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만 지칩니다.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계를 정하세요. 30분만 만나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둘째, 상대방이 계속 부정적이면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긍정도 전염됩니다. 부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장,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관계.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너는 늘 그래. 너는 원래 그렇잖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무시당하는 느낌, 깎아내려지는 느낌,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62세 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언니가 있었는데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언니는 늘 한 여사님을 비교했습니다.
언니는 공부도 잘했는데 너는 못했지. 언니는 좋은데 시집 갔는데 너는 그냥 그랬지. 언니는 자식도 잘 키웠는데 너는 좀 그렇더라.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언니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6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여사님은 늘 불안했습니다. 뭘 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스스로 못 믿었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틀릴 거야. 나는 판단력이 없어. 언니의 말이 머릿속에 각인된 거죠. 심리학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계속 너는 안 되라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된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오해한 건가? 실제로 내가 부족한 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가해자의 말이 옳다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68세 송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무시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처음엔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조언이 아니라 비난이었어요.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센스가 없어. 너는 철이 없어. 계속 깎아내렸습니다. 송 선생님이 뭘 하든 친구는 비판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그거에서 뭐하게? 라고 했고 여행을 가면 돈 낭비하네라고 했습니다. 옷을 새로 사면 그게 어울려? 라고 했죠.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계속 무시당하면 학습된 무력감이 생긴다고요. 뭘 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니까요. 나를 무시하는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넌 몰라. 이렇게 반응하죠. 둘째,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그것밖에 안 돼? 운이 좋았네.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예민하긴.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여러분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 말대로 해. 내가 더 잘 알아.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독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계속 무시당하고 깎아내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존중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도 우정도 존중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무시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그런 말하지 마. 상처받아. 둘째, 상대방이 계속하면 거리를 두세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셋째,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에게서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존중받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4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 내가 해줘. 너는 시간 많잖아. 이번에도 내가 내줘. 다음에 내가 낼게. 나 좀 도와줘. 너밖에 없어. 이런 말 자주 들으시나요?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관계 말입니다. 59세 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평생 도와줬어요. 취직도 시켜주고 승진할 때도 도와주고 사업 시작할 때도 도와줬습니다. 후배는 감사해했죠. 선배님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 선생님은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후배는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고 해결되면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전화했죠. 장 선생님이 어려울 때는 어땠을까요? 후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장 선생님이 수술을 받았어요. 후배에게 알렸습니다. 응, 빨리 나으세요라는 문자 한 통만 왔습니다. 병문안도 안 왔어요. 퇴원하고 회복하는 동안에도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장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일방적이었다는 걸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기생관계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주기만 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거죠.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게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기생관계는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어요. 65세 김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부탁만 했어요.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도와줘. 나 좀 데려다 줘. 끊임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지만 친구는 한 번도 김 여사님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부탁하면 요즘 바빠서 다음에 이렇게 핑계를 댔죠. 관계는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넣는 것만큼 쌓이고 쌓인 만큼 꺼낼 수 있어요. 한쪽만 넣고 한쪽만 빼면 금방 바닥납니다. 그리고 바닥나면 관계도 끝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평소엔 소식도 없다가 뭔가 필요하면 나타납니다. 둘째,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도와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사라집니다. 넷째,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좀 해줘. 너는 시간 많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착취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필요하니까 만나는 거죠.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워. 둘째, 상대방이 계속 부탁만 하면 거리를 두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세요. 주기만 하는 관계는 버리세요.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기만 하지 마세요. 5장, 과거의 나를 가두는 관계. 너는 원래 그랬잖아. 너는 옛날에도 그랬어. 너는 맨날 그래. 이런 말 들으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지금의 나는 다른데 과거의 나로만 보는 사람 말입니다.
57세 오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오 선생님은 좀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고 리더십도 없었죠. 하지만 40년이 지났습니다. 오 선생님은 많이 변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이 됐고 리더십도 생겼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해졌죠. 그런데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들은 오 선생님을 여전히 40년 전 그대로 대합니다. 넌 소극적이잖아. 넌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잖아. 넌 원래 조용하잖아. 오 선생님이 나 많이 변했어. 이제는 달라라고 해도 친구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해? 넌 원래 그런 애야. 과거에 가둬버리는 거죠. 심리학에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형성된 이미지를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63세 이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친구들도 그걸 알았죠. 하지만 이 여사님은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이제는 여유도 있고 남 도와줄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여전히 이 여사님을 가난한 사람으로 봅니다. 너는 돈 없잖아. 너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여사님이 이제는 괜찮아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세 부리네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 선생님은 친구들과 있을 때면 다시 소극적이 됩니다. 무의식 중에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사님도 친구들 앞에서는 주눅이 듭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역할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관계에서 특정 역할에 갇히는 거죠. 그 역할에서 벗어나려 해도 주변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역할을 강요합니다. 과거에 가두는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넌 원래 그래. 라고 말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성장을 폄하합니다. 허세 부리네.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반응합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춥니다. 너 그때 이랬잖아. 너 그때 저랬잖아. 넷째,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 하면 화를 냅니다. 내가 변했어. 내가 잘났어. 이런 관계는 독입니다. 계속 과거에 붙잡혀 있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달라지고 성격도 변합니다.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과거에 가두는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변화한 자신을 보여주세요. 나 이제 이래. 당당하게 말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세요. 과거에 사는 사람과는 미래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과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새로운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관계를 정리해 볼까요?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는 관계, 부정적인 에너지만 쏟아내는 관계,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관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 과거의 나를 가두는 관계. 이 5가지는 모두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정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래 알고 지낸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현재의 불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 권리는 없어요.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68%가 독성 관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끊은 사람들의 83%가 3개월 이내에 우울 증상이 호전됐다고 해요. 관계가 병을 만들고 관계가 병을 치료합니다. 나쁜 관계는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좋은 관계는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그러니 선택하세요. 병들 것인가, 치유될 것인가. 잘못된 관계를 끊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정하세요. 이 관계는 나한테 안 좋아.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부정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급하게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만남을 줄이세요.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2달에 한 번으로요. 셋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요즘 바빠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넷째,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변했어. 내가 나빠졌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다섯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쁜 관계를 끊기만 하면 외로워집니다. 좋은 관계로 채워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에너지가 생깁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편안합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라도 아니다라고 답한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서로 존중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둘째, 서로 지지합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잘 될 때 함께 기뻐합니다. 셋째, 서로 성장을 응원합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넷째, 주고받는 균형이 맞습니다. 한쪽만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편안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하나가 10개의 나쁜 관계보다 낫습니다.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다 나쁜 관계면 외롭습니다. 친구가 3명뿐이어도 다 좋은 관계면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종이에 적어보세요.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요. 그리고 각 이름 옆에 표시하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플러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플러스가 많다면 축하드립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관계 정리는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외로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나쁜 관계 속에 갇혀 있는 게 진짜 외로움이었다는 거리요. 진짜 나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게 진짜 고독이었다는 거리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답지 못한 관계 속에 있어서 생긴다. 맞는 말입니다. 100명과 함께 있어도 자신답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혼자 있어도 자신다우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짧게 느껴지죠. 남은 시간을 우울하게 보낼 건가요? 아니면 행복하게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람 만날수록 우울해진다면 그 관계는 잘못된 겁니다. 정리하세요. 끊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울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관계에 묶여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유로워지세요. 행복해지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돕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쁜 관계를 끊고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만나고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